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소성 인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즉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시는 이런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희소성이라는 단어를요, 많은 경우에 이 제품이나 물건에는 적용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별로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요, 굳이 말하자면 뭐 연봉으로 환산될 수 있는 뭐 그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당연히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가치를 올리는 방법에는요,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전국을 돌면서 수만 명의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세 분밖에 못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소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학생들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치를 올리려는 인생 전략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전략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젊은이는 제가 거의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말고 희소성을 향상시킴으로써도 그 사람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능력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과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실제로 투입해야 되는 노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보면요. 능력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뭐 100배, 1000배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즉, 내가 100만큼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 100만큼의 노력을 투입했다. 그러면요. 이건 비밀인데요. 똑같은 100만큼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1만큼만 노력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요. 아주 지혜로운 인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먹기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능력을 높이기로 마음먹는 게 어려울까요? 희소성을 높이기로 마음먹는 것이 어려울까요? 능력을 높이기로 마음먹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내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겠다, 대학원에 가겠다 그러면요. 주변에서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근데 말이죠. 나는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은요.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입해야 되는 노력을 따지면 희소성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희소성을 높이기로 마음먹은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품질이 좋아서입니까? 너무 없어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단단하기만 해서 아름답기만 해서 비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 없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즉, 이 다이아몬드는요.
품질보다도 희소성이 더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다이아몬드만 그렇지가 않죠? 자, 여러분 이 그림 알죠? 네.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 소드비 경매에서 1억 1,992만 2,25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의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거의 한 1,4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이 그림이 비싸게 팔린 이유는 이 그림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그림은 더 이상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림은 더 이상 그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뭉크라는 사람이 이미 작고하셨고 세상에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물건은요,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책정을 할 때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희소성이라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말이죠. 한정 생산이라는 걸 합니다. 한정 생산. 아니, 좋은 물건을 왜 한정 생산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한정 생산을 해야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품이란 것은 품질이 세계 최고라고 무조건 명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없어야지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핸드폰은요. 품질은 세계 최고예요. 하지만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물건 가격이 매겨지는 것에 품질과 희소성을 따졌다면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물건 이외에 어떤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희소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X축은 개체수를 의미하고 Y축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개체수와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X 이퀄 1이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하는 반비례 곡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말이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가치가 무한대가 되는데 단 두 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 두 개가 되는 순간 가치가 무한에서 유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세 개가 되는 순간 가치는 더 떨어지죠. 즉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한의 가치가 갖게 되지만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 가치는 무한에서 유한으로 떨어지며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갈까요? 왼쪽으로 달려갈까요? 또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우리나라의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많은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 보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라고 조언을 할까요? 왼쪽으로 달려가라고 하라고 조언을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바로 남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개체수가 많아지는 길이에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길이죠.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요.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개그 프로를 통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1등만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왼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왼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유리하죠. 아무도 안 가는 길로. 나 혼자만 달려가는 길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요, 오른쪽으로 달려갈 생각만 한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학생들,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생각들을 갖고 사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If you fully follow your parents' advice, you will not be successful in your life.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의 조언을 전적으로 따라간다면 당신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어떤 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 제가 부모님이 하란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하란 대로 인생을 그대로 살면 그 친구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이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별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얘기는 부모님을 거역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 20세기를 사셨던 부모님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달려가라고 할 때 왼쪽으로 달려가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은 아주 거창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거창고등학교죠. 이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어, 것을 이런 걸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은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붙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자, 1계명부터 볼까요?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자, 8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좀 충격적이죠? 근데요, 이 9번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9번을 보는 순간 쓰러질 뻔했어요. 자, 9번. 여러분 굳게,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자, 9번 나갑니다. 부모나 아내, 약혼자, 특히 처갓집이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입니다. 10번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이 직업선택의 10계명 매우 유명한 거라서 이미 접해봤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 제가 몇 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해설한 것도 몇 번 봤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차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말씀하셨던 전영창 선생님께서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문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 좀 충격요법을 쓰신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격요법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거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일단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말씀하셨던 그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이것은 그분의 인생을 요약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뭐, 제가 또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래도 꽤 좋은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왠지 어린 마음에 제가 객기가 있어갖고 뭔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회사 가서 제가 그 숟가락만 얻는 거 이건 좀 하기가 싫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래서 넌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뭔가 처음부터 개척하는 데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럼 어떤 그 교외에 있는 어떤 변두리에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가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그때 26이었는데 28살짜리 남자분과 24살짜리 여자분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가고 실례합니다만 여기 사장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28살짜리 남자분이 제가 사장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내가 와야 될 회사구나 마음 먹고 그 회사를 갔습니다. 제가 거길 가니까 월급이 어땠을까요? 네. 그 당시 제가 넉넉히 갈 수 있었던 대기업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길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몰라요. 너 왜 그런 데 가냐?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모여갖고 너 왜 그런 데를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사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너 왜 그런 회사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닌 지 4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이란 걸 보게 됐어요. 1계명부터 보는데 제가 감동이 있죠. 왜? 제 월급이 대기업의 반이니까. 그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 순서대로 따진다고 하면 28살짜리 남자분이 사장님이니까 제가 가자마자 부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죠.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대기업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벤처기업,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퉈 모여드는 대기업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벤처기업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거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대전 유성의 변두리였거든요. 제가 있던 곳이 가장자리로 봐. 여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벅차겠어요. 드디어 날 알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했죠. 9번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간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든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반대했든지 다행히 제 아내는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쭉 보면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 말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충격요법이 아니라 이거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죽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죽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있고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1계명부터 10계명. 성경에 나온 10계명도 못 외우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10개를 외우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요약하는 겁니다. 이 10개를 다 못 외울 거면 한 가지로 요약하면 좋겠죠? 이거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희소성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희소성 있는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정도 되려면요. 희소성 없는 정치인은요. 매력이 없어요. 표가 안 갑니다. 뭔가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직생입니다. 죽는 길로만 갔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을 언급하는 건 좀 민감하죠. 이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지지,
관한 얘기도 아니고 이분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소성의 원리를 얘기하자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요. 그 지역 감정을 깨겠다고 부산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수도권이나 호남 쪽으로 갔으면은 뭐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굳이 지역 감정을 깨겠다고 그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부산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진짜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별명이 바보 노무현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거는요. 노 대통령이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다음부터 이분은 갑자기 대선 후보 같이 어, 대선 후보급으로 체급이 올라갑니다. 죽는 길로 갔는데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근데 노 대통령은 좀 위트가 있으셔요. 그래서 요 말 한 다음에 뒤에다 이런 말 붙이더라고요. 아무 때나 여러분 저를 본받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진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노 대통령도 좀 죽는 길로만 갔는데 대통령이 됐다. 아까 이 뭡니까? 이 직업 선택 10개명 10번째랑 똑같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을 단순히 희소성을 높이란 얘기냐? 이렇게 제가 아까 하나를 정리하면 희소성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소성을 높여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개명대로 살면 희소성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기는 해요. 하지만 희소성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저도 요 10개명대로 살아본 사람으로서 요약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참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의미를 두는 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 그리고 정말 나다운 일을,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비록 월급이 적고 승진의 기회가 없고 아무도 찾지 않고 장래성이 없고 처갓집에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서울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나의 길을 가자.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을 높여서 실력을 높이는 것과 희소성을 높이는 것 둘 중에서 이 노력을 따지면은 희소성을 높이는 게 훨씬 쉬운 일이지만 마음 먹기는 노력을 하는 게 노력하기로 마음먹는 게 훨씬 쉽다 그랬죠? 희소성을 높이기로 마음먹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희소성을 높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대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러분 이 10개명 보십시오. 이대로 사는 게 여러분 가능해 보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이 직업 선택의 10개명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세상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유행에 유행이나 어떤 그 뭡니까? 그냥 단순히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유행 같은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깊이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가, 내가 진짜 의미를 두는 일이 뭔가,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런 걸 깊이 고민하고 그런 걸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속적 가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자기다운 일, 진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용감하게 사셨던 분들이란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소성을 높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희소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진짜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직하게 추구할 때 희소성이 생기고
그렇게 희소성이 생기 그 결과로서 희소성이 생기고 그런 희소성이란 결과가 생기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사회적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희소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희소성을 높여야지.' 하고 높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줍지 않게 이 직업 선택 10 계명대로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내 희소성을 높여야지.' 이런 전략을 갖고 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보람을 느낄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고 그것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를 이루기 위해서 어 다른 것들을 어떤 세속적 가치를 좀 포기한 결과가 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 있는 삶을 살려면요. 한마디로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보셨죠? 태어나서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보셨죠? 저도 여러분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생긴 대로 산다 그러면 무조건 1 등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희소성이 생겨요. 근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따라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친구 따라 서울 가려고만 하고 그죠? 친구 따라 대기업만 가려고만 하고 그런 어떤 그 따라쟁이 인생. 물론 우리가 서울도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필요하면 대기업도 가야죠. 하지만 서울로 가고 대기업을 가고 유망한 직장을 가더라도 그것이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맞기 때문에 가는 길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긴 대로 살려면 진짜 나답게 살아야 되고 진짜 나답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인들의 시를 쓰는 동기가 뭡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수많은 시인들은 진정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면서 시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분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신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자아인식이 먼저 선결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바르고 건강한 자아인식에 기반해서 나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나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가치관. 그래서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만의 분명한 가치관을 먼저 세우시기를 많이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희소성을 높이는 건 결과예요, 여러분. 희소성을 높여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목적이 돼야 되냐면 나의 가치를 추구해야지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나의 꿈을 추구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지 희소성을 추구해야지 이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희소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근데 희소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남들과의 다름만을 생각하다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바로 알아야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요. 또 남들과 다름을 자꾸 생각하려기보다는 '남들과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희소성 있는 삶의 선택도요. 연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들이 다 하는 선택 말고 남들이 안 하는 선택, 비록 사소한 거랄지라도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좀 선택해 보는 인생. 남들이 안 하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희소성 있는 선택을 해 보는 것도 어떤 희소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개인적인 것.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 있게 삶을 살려면요. 네, 희소성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되는 나만의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할 때 그 결과로서 희소성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나를 바로 알고 진정한 나답을 추구할 때 희소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요,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이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품질만 높아서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높은 품질은 기본이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별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차별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높은 실력과 스펙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업들처럼. 그래서 차별화는요. 경영학에서 차별화는 유형적 차별화와 무형적 차별화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을까요? 눈에 보이는 차별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차별화는요. 내가 차별화를 해도 바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따라 생기게 돼요. 바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무형적 차별화를 하면요. 쉽게 모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기 회사의 어떤 차별성을 아주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높은 품질 플러스 제품과 서비스의 모방 불가한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타벅스라는 회사에서 공정무역이란 걸 한다고 합니다. 즉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커피 농가들에게 어, 커피 농가들에게 제값 다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영학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 추구의 극대화가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최대한 물건을 싸게 사와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겠죠. 근데 왜 스타벅스는 가장 싸게 사와야 되는 그것을 안 하고 제값 다 주고 사오는 공정무역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스타벅스가 착해서 그럴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게 좋죠. 공정무역이 좋죠. 농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스타벅스가 그런 어떤 그 공정무역을 하는 것은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더 근본적으로 바로 무형적 차별화를 시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떤 유형적 차별화보다는 무형적 차별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무형적 차별화하면 따라할 테면 따라와봐. Catch me if you can. 이게 가능한 것이죠. 차별화 전력이 아니고 차별화 전략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차별화 전략은요. 비저블한 차별화 전략이 있고 인비저블한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어, 비저블한 차별화 전략이란 것은 독특한 디자인, 특별한 기능, 자격증, 다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비저블한 거라면 인비저블한 것은 문화, 개인적 특성, 순수한 목적, 선한 마음씨, 이타적 자세 이런 것이 어떤 그 인비저블한 또한 가치 중심적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인비저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격증 더 따고 다국어 능력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뭔가 여러분이 선한 마음씨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 때 나 혼자 이타적으로 산다? 너무나 희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욕심 따라 살 때 나는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아주 훌륭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삼국지를 읽어보면요. 이 유비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비는 희소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비는 희소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모방 불가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비는 첫째, 자기가 희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소설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유비는 자기를 희소성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한나라의 부흥과 천자에 대한 충성, 이것이 바로 유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적을 더 우선시합니다. 즉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가 편한 거, 심지어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한나라의 부흥과 천자에 대한 충성, 이런 목적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비는요,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근거한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의라는 것이죠. 조조는 매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요, 조조는 아주 초창기부터 천하의 영웅은 자기와 유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조조가 조조가 거의 원소군을 거의 무찌른 직후인지 어쨌든 조조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조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때 유비는 고작해야 유비, 관우, 장비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비가 그냥 그때 그냥 유비는 세 명밖에 없는 거 삼형제밖에. 조조는 대단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요. 물론 조조 말고도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원소라는 사람이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었죠. 원소 말고도 여기저기에 큰 군대를 거느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누구도 자기의 경쟁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무런 군대도 없는 유비만을 자기의 경쟁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초청해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당신이 진짜 어, 영웅이다 그랬더니 유비는 자기가 영웅이 아니라고 자기는 나는 절대 영웅이 아니라고 겸손을 떱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유비 당신이 영웅인 이유를 내가 대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난국 속에 한나라의 부흥과 천재에 대한 충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유비는 이 쌍검을 썼거든요. 쌍검을 썼어요. 관우는 그 총명언월도란 걸 했죠. 그죠? 그런데 장수들은 자기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유비의 무기는 쌍검이에요. 쌍검. 그러면서 조조가 그러면 당신에게 진정한 쌍검이 있는데 하나는 인이라는 검이고 또 하나는 의라는 검입니다. 당신은 인이라는 검과 의라는 검을 가지고 한나라의 부흥과 천재에 대한 충성으로 이걸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장수인데 지금 이런 장수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영웅입니다. 라고 조조가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유비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없었던 분명한 희소성이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유비는 한나라의 부흥과 천자에 대한 충성을 이걸 숭고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뭐 역사학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숭고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꼭 유교적 관점을 갖지 않는다 그래도요, 뭔가 그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숭고한이란 단어, 요새 별로 안 쓰는 단어죠. 그죠? 숭고한이란 단어, 되게 어색한 단어죠. 하지만 이 어색한 단어를 어색하다는 얘기는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많이 안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단어는 또 희소한 단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희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 희소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바로 유비처럼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희소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옛 어른들은요, 입지의 나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지의 나이를 보통 15세라고 하죠. 과거의 선비들은요, 선비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뜻을 세운다. 그래서 입지의 나이다라고 불렀어요. 15세면 중3이죠.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뜻을 세운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그냥 뜻을 세운 게 아니라 숭고한 뜻을 세운 중졸 거의 기대가 안 되죠? 그럼 고졸은 기대가 되십니까? 대졸은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뜻을 세운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자들 중에는 뜻을 세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들이 정말 국가에 충성하고자, 애국하고자 국회의원이 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왜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숭고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한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숭고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하고 이것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희소성 있는 인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숭고하고 보편적 가치를 정립한 사람은요, 유행이나 사리사욕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과거에는 군자라고 불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유행이나 사리사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행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가야죠. 수도권에 할 일이 많고, 수도권에서 우리가 정말 펼쳐야 되는 우리의 순간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것이 혹시 그런 어떤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가니까 유행을 따라서 수도권에 가야 월급이 많으니까 그저 욕심을 따라서 유행이나 욕심을 따라서 간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희소성 있는 인재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유행이나 사리사욕을 따라가는 인생보다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뭔가 좀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방향성 있는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희소성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인배와 군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인배는요, 자기 실력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실력보다 성적을 더 중시하죠. 군자는요, 성적보다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인배는요, 포장된 자신을 기뻐해요. 군자는요, 본질적 자아를 기뻐하죠. 그래서 뭔가 소인배는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했을 때 자기가 가치 있는 인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군자는 그런 걸로 치장하지 않는다. 비록 누더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질적 자아에 대한 어, 본질적 자아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더기를 입어도 주눅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인배는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군자는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든 내가 안 하든 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요,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군대 가면요, 우리 팀이 이기는 것보다 내가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한 고참들이 있습니다. 고참 중에서, 또는 간부님들 중에서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골 넣는 게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어, 뭐 군대니까 용서해 줍시다. 어쨌든 내가 중요한, 관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소인배는요. 소인배는 관심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군자는요, 관심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나서야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서겠지만 오히려 내가 없어져야 이루어진다 그러면 없어질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인배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군자는 나 자신보다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인배는요,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지만 군자는 높은 가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배는요,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유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인배는. 소인배는 문제 유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자는 문제 해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참 군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좀 한번 군자가 돼보지 않겠나.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군자가 돼서, 정말 그 모두가 그냥 돈만 따라가고 욕심만 따라갈 때, 뭔가 내가 숭고하게 여기는 나만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헌신해보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떤가라고 한번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군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요. 희소성이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군자답게 살아도, 물론 과거에도 군자답게 살면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희소성이란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이 너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요. 희소성 있는 인물이 희소성 있는 인물에게 매우 큰 메리트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능한 소인배가 있고요. 무능한 군자가 있답니다. 유능한 소인배가 있고 유능한 군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최악이 뭡니까? 이 중에 가장 큰 최악은 유능한 소인배죠. 유능한 소인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30%가 전과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30%가 전과자가 됐다는 얘기는 30%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걸린 사람이 30%라는 얘기죠? 걸린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린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린 사람이 많겠죠? 그 좋은 머리에? 그럼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거의 한 7, 80%는 범죄에 연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간 것은 본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그건 재앙이죠.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유능한 소인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능한 군자는요, 돼봤자 영향력이 너무 없어요. 이 시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유능한 군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서울의 어떤 중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강의 끝나고 나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학교 그 교문에다 걸 문구 하나만 좀 써주고 가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써드렸습니다. 제가 어서 베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경쟁하는 자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거 제가 쓴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경쟁하는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드라마들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장금을 괴롭히는 사람이 최상궁이라고 있습니다. 최상궁은 맨날 경쟁해요. 장금이를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최상궁은 음식을 왜 만드냐면 장금이 이겨 먹으려고 만들어요. 하지만 장금이는요, 누굴 이기려고 음식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스승인 한상궁 마마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김탁구라는 드라마도 그렇죠. 거기에도 탁구와 구마준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마준은 어떻게든 탁구 이겨 먹으려고 빵 만드는데 어, 탁구는 구마준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저 빵 만드는 것이 즐겁고 자기한테 빵 가르쳐준 팔봉 선생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빵 만드는 거죠. 근데 맨날 누가 이겨요? 항상 장금이가 이기고 항상 김탁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경쟁하는 자는요, 노력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가치를 세우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치를 향실한 세대 속에서 분명한 나만의 가치, 숭고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가치를 이루는 과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긴 자가 돼. 또 이겼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정말 의도치 않게 1 등도 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경쟁에서도 이기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